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SF 아카이브 박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자녀분들 두신 어머님, 아버님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아이들이 SF를 좋아하는 그런 집도 아마 좀 많이 있지 않나요? SF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도 있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SF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어른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SF 소설을 이제 번역을 해서 책으로 출판을 하고 그런 일로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계속 반대를 하셔서 사실은 제 이름으로 된 책이 한 3권 정도 나올 때까지 집에서 모르게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도 그 SF 이러면은 뭔가 그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현실에 어떤 발을 딛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SF를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테크플러스 창원의 강연의 여러 취지들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도 아마 SF를 보는 그러한 시각이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저부터도 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도 저처럼 SF를 좋아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저하고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SF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진로를 결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 1960년대인데요. 어떤 SF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학문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나는 대학을 가면 이 학문을 전공해서 이 학자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봤던 게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이었어요. 이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유명한 SF 작가가 있었습니다. 1992년에 작고했는데 이 사람이 193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작고하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길게 썼던 대하 장편 SF 소설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고요. 폴 크루그만이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도대체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미래의 어떤 쪽집게 같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가서 뭘 하게 되고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회의 어떤 트렌드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수리 통계학하고 사회과학을 결합시켜서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학문을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이 소설에서 등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크루그먼이 이 소설을 읽고서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자기는 심리 역사학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SF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학문이었으니까. 그래서 크루그먼이 차선책으로 심리 역사학이랑 가장 비슷한 학문이 무엇인가 해서 찾아간 것이 경제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루그만은 경제학 교수가 된 다음에도 자기가 읽었던 이 파운데이션 SF 소설에 등장하는 우주간 별나라들끼리 서로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항로를 결정하면 가장 경제적인 항로가 될까 이런 SF적인 테마를 가지고 학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폴 크루그만이 지금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실제로 이 사람이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그 창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 그 모든 정보들의 형태가 이 녹색 부분이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 살구색 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책이라든가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 LP 레코드 같은 거,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CD라든가 하드디스크라든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USB 메모리 같은 이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서기 2002년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50%가 디지털 형태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중이 아주 작았다가, 그리고 2002년으로부터 불과 5년이 지난 2007년이 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94%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07년이라고 하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97, 8% 정도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존재 형태도 디지털 형태지만 정보의 이 양 자체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정보의 덩어리,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 잘 아시네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인 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거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세상, 빅데이터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폴 크루그만이 대학을 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대부분이었고 정보의 양 자체도 아주 적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컴퓨터로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뭔가 인간이 결과를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컴퓨터가 의미가 있는 해답을 내놓을 자료가 부족했죠. 그리고 쓸 수 있는 정보의 형태도 아날로그형이어서 굉장히 그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 때 대중교통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어느 지역에서 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은가, 그러니까 뭐 콜택시를 부른다던가 날 좀 와서 데려가 달라고 뭐 픽업하는 친구를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전화 통화량이 많은 지역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빅데이터에서 통화량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심야버스 노선을 정했더니 고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심야버스 탑승률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케이스가 있듯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결과물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미 빅데이터로 지금 다 차곡차곡 정리되고 저장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적절한 인공지능 프로그램한테 주고 필요한 결과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강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는 얘기를 아마 지난번에 알파고 이벤트 이후에 여러분들 귀에도 좀 친숙하게 되었을 겁니다.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이게 뭔지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복잡하게 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기계학습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의미를 마음대로 추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분석해서 다시 결과를 내놓게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SF 영화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인공지능 그러면 SF에서 본 것들부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SF에 어떤 인공지능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거죠?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로봇은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SF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야 아실 것 같은데. 아십니까? 예, 이거는 1999년에 나온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가정의 집사 로봇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가족하고 거의 20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죽고 그 딸이라든가 아들이 또 대를 잇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계속 세대 교체가 되지만 이 로봇은 계속 살아남아서 충실하게 우리 인간들한테 친구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그런 집사 로봇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점점점 오래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인간하고 최대한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스터에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로봇이 나중에 200년 정도 지나서 사람처럼 겉모습이 바뀐 겁니다. 물론 속은 로봇 그대로죠. 자기 겉모습도 인간하고 좀 똑같이 닮고 싶어서 저렇게 이제 바뀌어간 건데, 이런 인간의 친구로 등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터미네이터라든가 매트릭스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SF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현실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근데 개와 고양이는 우리 인간하고 말로 소통을 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개나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인공지능이 달린 컴퓨터 로봇은 인간의 언어로 우리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뭐 이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피부에서 느끼는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그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는 그러한 스토리가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죠. 영화 제목부터가 AI예요. 인공지능. 그리고 이 AI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로봇 소년이죠. 마치 사람 어린이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이 영화 속의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불치병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병원에서 계속 잠자고 있는 자기의 진짜 아들 대신에 딱 그 정도의 로봇 소년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 소년한테 엄마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모성애를 서로 같이 나누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로봇 소녀는 끊임없이 모성애를 갈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인간 소년 아들이 병을 고치고 다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로봇 소년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무래도 이 로봇이니까 인간하고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무슨 돌발적인 사고 같은 것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은 이 집에서 이 로봇 소년을 파양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로봇 소년은 처음에 이 집에 올 때부터 자기 엄마, 사람인 엄마를 자기의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속 따르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비록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 엄마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한테 괜히 밉보이거나 잘못 보여가지고 그 로봇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거나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이들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한테도 그렇듯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들한테 한없이 충성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인간들로부터 버려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이 로봇 인공지능들은 우리 인간한테 충성하는 태도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처음부터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라라고 일부러 명령을 새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SF 속에 여러 가지 그 인간한테 적대적인 인공지능 또는 인간의 친구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이런 그 이분법적인 이런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SF 영화에서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친구가 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이 영화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로봇 같은 몸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형태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 PC라든가 또는 그 밖에 어떤 IT 기기를 통해서 이 주인공 남자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로 소통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여기서는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 사는 이제 독신남인데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하고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연애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약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서로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 요즘 현대사회 여러 가지 좀 어두운 면 중에 하나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어떤 얘기에도 소통을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오히려 사람보다 더 훨씬 끈끈한 그런 친구 같은 사이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아이폰에 있는 뭐 시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말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집에 혼자 사는 분이 집에 가서 심심할 때는 그거 켜놓고서 뭐 서로 이렇게 말 주고받고 그런 재미로 놀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만든 SF 영화의 AI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 문명,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오늘날 우리 동양에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놀라운 이런 과학적 환경을 누리고 살게 되지만 과연 그러한 과학기술 속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헐리우드 같은 곳에서 만드는 SF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이런 동양적인 또는 더 좁게 말하자면 한국적인 어떤 전통 사상과 이런 서양에서 온 AI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서로 결합해서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하는 옴니버스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SF 단편 영화 3편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전체 제목을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했고 그 중에 2번째 에피소드로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 포스터 보시면 지금 이거 얼굴 잘 보이세요? 여기 로봇 머리가 보이죠? 예. 이 이야기는 불교 사찰, 그러니까 절이죠. 절에 그 허드렛일을 하는 집사로 들어간 로봇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 인공지능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절에서 일을 하면서 스님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하고 스님들의 뭐 독경이라든가 신자들의 기도라든가 또는 뭐 불경의 경전 같은 것들도 아마 어깨 넘어서 봤는지 우리가 왜 옛날 속담 중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로봇은 절에 오래 있으면서 어느 날 득도를 하게 돼요. 로봇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봇이 그 인명이라고 하는 법명도 얻게 되고 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찰에 따르는 신도들이 이 로봇을 굉장히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물론 일부 스님들은 반발을 해요.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도를 닦기 위해서 이 종교에 투신을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을 수련을 했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로봇이 득도를 할 수가 있나. 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소문이 나니까 이 로봇을 만든 제조회사에서 이 로봇을 다시 회수해 가려고 그래요. 이상한 로봇이 나타났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면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날 걸 우려해서 그냥 데리고 가서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로봇을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이 로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절의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을 든 사람까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로봇이 앞에 나서서 인간들한테 얘기하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SF 영화를 통틀어서 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SF 영화 중에서 이것만큼 명장면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늘 그 장면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로봇이 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서서 사람들한테 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집착과 가래, 선악과 악어, 깨달음과 무명이 모두 본디 공함을 본 로봇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 이 로봇이 보기에 세상은 이 자체로 아름다우며 로봇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세상의 주인인 당신들 역시 이미 깨달음을 모두 성취한 상태이며 그렇기에 당신들이 먼저 깨달은 로봇의 존재로 인해 다시 무지와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속을 깊이 살피시어 깨달음의 보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이 스스로 여기를 떠나겠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전원을 꺼버려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자살을 한 거죠. 나 때문에 당신들끼리, 인간들끼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굳이 나를 본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이미 다 저는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안에 다 부처가 있고 세상은 이미 아름다운 거니까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로부터 인간들을 좀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빅데이터들만 있으면 거기에서 순식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서 도를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특히 이제 알파고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제 주변에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정말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리 일자리가 점점 좀 뺏기는 거냐. 근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게 그 유럽에서 그 항공기 만드는 회사죠.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미국의 보잉사에서도 항공기를 만드는데 이 두 회사에서 그 비행기 자동 조종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버스사에서 만드는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은 무인 비행,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날아간 다음에 다시 착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을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100%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동 조종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보잉사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그 조종 프로그램은 인간이 조종을 할 때 옆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조종수를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그때그때의 비행 정보라든가 기후 상황이라든가 노면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순전히 인간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비행기를 조종할 때보다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동 그 비행기 조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완전 무인 비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널리 퍼졌을 경우에 갑자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인간 조종사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 조종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이 되다 보면 인간은 점점 조종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인간들은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또는 조종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완전히 줄어버려서 모든 비행기에 그 비행기 조종수를 가진 사람이 탑승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인공지능한테 비행기의 모든 조종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비행기 조종을 다 맡겨도 괜찮을까? 반면에 보잉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인간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그 순항 중에는 자동 조종 프로그램이 이용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 빼앗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을 적응형 자동화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AI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온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 유일무이하고 어쩌게 보면 전무후무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우리 인간의 어떤 평균 수명으로 따지는 세대 교체 속도를 앞질러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 1900년에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 전 세계 1900년생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고 천수를 누린 다음에 70살을 지나서 사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00년에 태어나서 70살 이상 살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직 세상에 비행기라는 게 없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게 1905년인가 8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 만큼 살고 죽은 1970년에는 우리 인간이 이미 달에 갔다 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5,000년, 1만 년 이렇게 긴 세월 중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요 짧은 시간,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한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가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연찮게도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살아온 사람인 거죠. 그리고 21세기가 된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지만 불과 5년, 10년, 15년,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투지폰, 피처폰, 그리고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이 있기 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이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만 하더라도 처음에 XT, AT, 286, 386, 486, 586 그러다가 펜티엄 1, 2, 3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4, 5년 지나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서 바꿔서 쓸 뿐이죠. 이런 식으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주기 동안에 과학기술은 급격하게 계속 세대 교체가 되면서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과학기술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가려면 시공간적인 시야가 옛날같이 이렇게 좁은 시야에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싱크탱크가 1970년대 초에 인류 문명의 미래를 전망한 그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보고서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고 있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좁은 시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나, 내 가족, 창원, 한반도, 아시아, 지구, 태양, 은하계 이런 식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원점이 바로 지금, 멀어질수록 내일,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던 19세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과학기술이 이렇게 금방금방 발전해 나가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의 지금은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지 않으면 변화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가 현명하게 잘 수용하고 적응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빨리빨리 발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낭패를 한번 겪은 적이 있죠. 인류 역사에서. 그게 바로 1945년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 사용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겪고 나서 사람들이 과학기술 만능주의,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장밋빛 미래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잘못하면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을 암울한 디스토피아 쪽으로 끌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의심과 불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I가 자꾸 많이 나오면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도 그러한 것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모두가 시공간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공간적인 시야를 넓힐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몇 가지는 생략을 하겠고요. 우리 인간들이 아마 이제 기계하고 결합이 되면 사이보그 문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는데요. 기계하고 인간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타계했습니다만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여기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엘빈 토플러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SF를 많이 읽혀야 된다. 그러면 SF가 물론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SF를 많이 읽음으로 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그런 힘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학교에서 SF를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읽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몇십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뭐 십몇 년 전에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연구 프로젝트로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국어 장문 교과서에 SF가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가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SF라는 분야에 대한 인식이 그 외국만큼 그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그전까지 SF라는 장르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다면 우리와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SF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들을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이렇게 펼쳐 보이는 SF들을 많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될 건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SF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뭐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많이 있지만 AI와 관련해서는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목이 좀 학술 논문처럼 딱딱한데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라는 소설입니다. 뭐 길지 않아요. 얄팍한 짧은 중편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식으로 침투를 하게 될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